안녕하세요. 자플래닛 웨비나 8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프라이드를 높이는 SAP의 코리아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들어보시면 SAP 알지? 아는 회사지? 조직 문화가 뭐가 특별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또 다른 면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SAP 코리아는요, 우선 자플래닛 만족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종합평점 6위이고요. 외국계 기준 워라밸 순위 4위. 무엇보다 저희가 그 지인 추천율이라는 걸 해요. 우리 회사를 친구에게 추천할 거냐라는 추천율을 따로 수집하고 있는데 이 기업 지인 추천율이 무려 종합 1위인 회사입니다. 사실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SAP 코리아의 높은 만족도 그리고 SAP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SAP 코리아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마인드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실 분은 SAP 코리아의 오용석 파트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굉장히 분위기가 확 밝아졌죠. 네, 뭔가 기대되는 조직 문화에 대한 발표인데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는 이 워딩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도 우리나라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어딨냐,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덜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SAP 코리아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지금부터 파트너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석입니다. SAP 코리아에서 왔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마 지금 주제 자체가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그 과정, 성공 실패 사례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쪽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바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설명을 한번 천천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재택근무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재택근무를 할 때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채팅창 남겨주셔도 좋고요. 뭐 어떤 분들은 정리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일을 한번 잘 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재택근무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뭐라 그러냐면요, 먼저 놀아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놀아보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노는 거 괜찮아요. 일주일도 괜찮습니다. 놀 수 있다면 한 달 내내 놀아보세요. 근데 만약에 한 달 내내 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회사에서도 일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개인적인 마인드 정립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SAP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 순위로 17위에서 20위권을 왔다 갔다 거리는 IT 회사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독일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SAP 코리아가 왜 오늘 기업 문화를 주제로 여기 왔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보실지 아마 for example이 될 것 같아요. SAP는요, 코리아는요,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수평, 직급 파괴, 호칭 평준화, 수평적 호칭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 시기에 이미 어떤 어디에서든 근무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자율 착석제 개념의 모바일 데스크를 도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물론 같이 실행했던 것 중에 임원실을 없애는 작업도 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든 팀,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재택근무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어떤 팀이 재택이 가능한지 혹은 50% 이상 남겨져야 되는 팀은 어딘지 10%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팀이 어딘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HR적, 인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7년도에 절대평가를 파일럿 테스트를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면서 1년에 2번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365일 24시간 평가를 할 수 있는 SAP 톡을 런칭을 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레벨제 이런 얘기들 아마 SAP에서는 한 5년 전에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재택근무 시작했죠. 강제적인 재택근무.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대신에 조금 빨랐다고 얘기하는 건 7월 22일 기준으로 원격 근무를 주요 근무 형태로 규정을 해가지고요. 직원들이 원격 근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은 퓨처 워크, 그 미래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2년도에는 국가별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도입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는 독일 회사니까 독일 본사에서 이런 미션을 줍니다. 10만 명의 SAP 직원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근무 형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2022년 7월 1일까지 수립하라. 이런 미션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도 역시 7월 1일자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를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SAP 왜 기업 문화 좋냐, 틀리냐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답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나쁜 제도 이런 제도적인 레벨보다는요 직원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인드셋을 먼저 잡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AP 자체적으로는 사실 코리아가 2016년도만 해도 55점 정도, 내부 점수 기준으로 55점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79점까지 올라온 상태고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죠. 그리고 모 사이트의 익명 앱에서 저희 마찬가지로 SAP 코리아가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 탑9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의 이제 뿌리부터 보실 거예요. 왜 갑자기 디지털 그리고 이런 근무 형태가 생겨났을까? 이 얘기 바로 직전에 인트로로 제가 꼽고 싶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아마 이때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983년도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83년 6월부터 11일까지 이 형태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컨셉 아니세요? 9 분할 화면이에요. 나중에는 뭐 4개 분할 화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더 많은 분할 화면으로 비춰주기도 합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산가족을 서로 도시들을 연결해서 실시간 중계가 됐고요.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까지 연결을 해서 해외까지 연결해서 이산가족을 찾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줌 같은 경우에요. 이런 분할 화면의 컨셉을 완성한 게 2011년도입니다. 그리고 상용화시킨 게 2013년도예요. 근데 우리는 무려요. 30년 전에 이런 컨셉을 구현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들을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전을 했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우리가 더 많은 컨셉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디지털 민족이 갑자기 이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까지 갈 수 있었던 최초의 시작은 코로나였죠. 그래서 코로나 한번 2년 전이니까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막 질병관리청에서 막 그 보고서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똑같은 업무를 계속 하셨는데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지도 앱을 만들죠.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몇백만을 뚫는 게 2일,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요, 마스크 부족할 때 마스크 재고 수량 계속 공지하고 뭐 백신 예약 이럴 때도 결국은 기술이라는 측면들을 계속 도입을 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건 그냥 기술만을 가져온 게 아니라
유저들 입장에서 고객 관점에서의 마인드셋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발도 자발적이었지만 확산도 굉장히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어났다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어떤 근무 형태, 수평적 문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대인관계, 보고의 3원칙, 피드백하는 법. 근데 이제 조금 변화가 오죠.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디지털 툴과 합쳐져서 내가 정말로 성과 창출에 근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이브리드냐 하면 이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는 것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재택근무 많이 하셨습니다. 뭐 2주간 해보기도 하고요. 매주 수요일 2시간을 해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재택근무를 시행했었는데 실제로 재택근무하면 떠오르는 IBM이라는 기업을 기억하실 거예요. 전 직원의 40%가 재택근무자였고요. 그 재택근무자는 채용 시부터 재택근무로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2017년 5월 달에 재택근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뭐 한간에선 이거 구조조정의 도구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우리가 인식한 좋은 기업 문화, 재택근무까지도 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진 IBM이 재택근무를 포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작으로 돌아가면 이걸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BM은 90년대에 굉장히 그냥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 3년 정도 계속 상승만 하다 그 3년이 매출액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랬더니 CFO, 재무총괄 책임자가 야, 니네들 맨날 회의하겠다고 미국 내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지금 공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원가 절감을 할 테니까 이 매출액 계속 머무르는 것들을 타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IT 기업이니까 재택근무, 회의할 때도 화상회의 이런 거 도입해서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470만 평이나 되던 건물들, 공간들 210만 평으로 축소하면서 얻어진 이익만 뭐 한화로 2조 3천억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의 원가 절감만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완벽히 폐지를 하면서 회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30일 내에 복귀하라 그랬어요. 모든 재택근무자들을.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 때 다시 재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타의 이유로 우리는 재택을 어떤 솔루션으로서 활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재택근무라는 워킹 프롬 홈은 코로나의 확산의 예방 솔루션으로서는 맞지만 미래의 업무 환경으로 생각해 보면 솔루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우리는 당시 유연 근무에 대한 마인드셋은 많이 갖춰져 있었어요. 뭐 자율 출퇴근제를 한다든지 뭐 공무원 사회까지 이걸 확산시켜야 하느니 많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마인드에 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조그만한 재택이란 공간에 점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원격 근무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을 시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꼭 했어야 되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많이 당황한 기업들이 원격 근무 플랫폼에 대해서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뭐 재택근무가 계속 될 것이냐? 아니죠. 이런 이유로 해서 다시 유연근무제까지 빠져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AP 자체도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라는 원격 근무 플랫폼의 완성과 애자일 마인드셋이라는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셋 영역이 갖춰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택근무 초기 2020년 초반만 해도 아마 여러 공무원 사회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에서 굉장히 나태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언제든 업무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좀 열정을 좀 심어주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격 근무 플랫폼을 완성해야 되는 시기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SAP는 아무래도 IT 기업이니까 이제 고민들을 빠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소통 어떻게 하지? 협업 어떻게 하지? 어떤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을 거지? 그리고 기존의 성과를
얼마만큼 근접하게 극대화시킬 건지 더 잘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하는 것만큼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내지 이런 고민들을 했고 결국 성과 창출이 가능하냐에 대한 귀결로 나타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 협업 툴이요. 인원수의 제한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무제한으로 다 풀렸습니다. 대신 유료 서비스가 됐죠. 그래서 제가 2017년 이전에 사용하던 협업 툴 자체는 그 당시엔 무료였는데 요즘엔 유료로 전환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협업 툴들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이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맵을 만들었어요. 인터랙션이 필요해? 몇 명 이상이야? 이래서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이 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를 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교육을 실행하죠. 작년 2020년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는 새로운 툴에 대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합니다. 누가 강사냐면요. 말랑말랑한 MZ세대들이 강사예요. 보통 협업 툴은 직관적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만 있다면 조금 공부해보고 알려줄 수 있는 시기가 가능성이 열려져 있던 거죠. 지금은 사실 이런 거 다 중지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버 분들이 훨씬 재밌게 이런 협업 툴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지를 했지만 이 협업 툴은 정말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참여하는 사람의 100%가 활용할 수 있어야 기존의 퍼포먼스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린 이 협업 툴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학습 제공까지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쭉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 사전 질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우리 리더는 이런 거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접근 방식만 조금 바꿔주시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장님한테 갔어요. 사장님, 저희 재택근무 좀 도입하겠습니다. 그럼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싫어하실걸요. 근데 말을 조금만 바꿔서요. 사장님, 우리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뭐 영업들은 굳이 눈도장 찍으려고 사무실에 들어올 필요도 없을 거고요. 많은 이점들이 생기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갑자기 뭐 이동 중이라 제가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고객의 입장 혹은 보고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시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얻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디지털 툴들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문제는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소통과 협업 풀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소통과 협업하라고 하니 이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저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저분은 이어폰 끼고 소통 많이 하고 채팅 많이 하시고 화상회의 하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저런 파티 같은 대면식의 그 커뮤니케이션은 못 하실 거예요. 저렇게 대면으로 만나면 우연적인 만남에서 기인한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런 면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보고하고 이렇게 대면했던 방식들을 찾아보면 1차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뭐 이메일, 전화하거나 PC로 뭐 PPT 보고하고 메신저하고 대면에서 보고하면 모든 우리의 일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대면이라는 게 빠지면서 그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디지털 언어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죠. 동시 문서 작업하시고요. 클라우드 활용해서 이동 중에 문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프로젝트 매니징 툴로 훨씬 더 디테일한 프로젝트 관리, 나의 스케줄을 공개하면서 서로 협업의 공간들을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언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우리 저 예쁜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나 봅니다. 아빠! 놓지 마! 근데 저 아빠는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하죠. 놓게 됩니다. 팬데믹 환경이 그런 업무적인 대면에 손을 놓게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저 친구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해보니까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팬데믹 이후에 저 친구는 다시 아빠! 제 자전거 뒤에 좀 잡아주세요 라고 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프를 해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수리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되죠. 디지털 도입은 필수적인 방향이에요. 이 필수적인 방향들은 어떤 도움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의 가능성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기업 목표인 성과 창출에 훨씬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SAP는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툴의 도입에 두려움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보시고 계신 2020년도 콜라보레이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지를 하죠. 빨간색 영역 보이실 거예요. 새로 나타난 영역입니다. 하얀색은 보면 오피스 도구라든가 PC, 이메일, 채팅 이런 것들인데 빨간색 영역들은 새롭게 지금 창출된 디지털 언어 영역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내부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툴, 바깥쪽은 외부 고객, 라이센스가 없는 고객들을 위한 툴, 이렇게 해서 이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니네는 SAP는 IT 회사니까 이런 거 되지. 우린 제조업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당연히 원격 근무가 가능한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맥켄지 2021년 8월 달 레포트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좋아, 산업군, 산업별 직업, 어떤 회사별 차이에 따라서 다른 건 알겠어. 그렇다면 직종별로는 가능할까? 이 질문에 3분의 1의 직원은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생산성의 손실 없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잘하는 가능한 층은 정해져 있어요. 매니지먼트 층, 파이낸스, HR 전부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70% 이상.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의사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의사라고 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가? 직종으로 나눠보면 답은 쉽습니다. 외과 의사는 원격 근무 불가능해요. 내과 의사는요? 가능하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셨던 분 많으셨겠지만 무슨 닥터 앱 해갖고 비대면 진료 받으시고 약 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종별로 원격 근무 가능성을 우린 아예 안 돼라고 하시기보다는 가능한 범위를 측정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 근무 형태예요. 아마존이나 위워크 쪽은 이제 오프라인을 선호하고 새롭게 사무실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기업들은 지금 하이브리드 형태를 각자 생산성 있게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심지어 엊그제 기사에 애플 팀쿡이 지금 노조랑 엄청 싸우고 있죠. 팀쿡은 2021년 9월 달에 주 3일은 나왔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런데 애플에 있는 많은 직원들, 노조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은 아니, 우린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하고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재택을 경험한 직원들, 원격을 경험한 직원들이 다시 회사로 5일 출근한다는 것 자체는 요즘 대퇴사 시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들의 협상 테이블에 무조건 올려놓아야 되는 옵션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우리 인슐런스 컴퍼니 같은 경우 맨 밑에 있죠. 이 친구들은요 5개 사무실을, 그러니까 빌딩 5개를 새로 지었어요. 본인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다 매각해버려요. 그리고 전 직원을 원격 근무 형태로 돌리게 됩니다. 재밌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원하는 곳으로 아마 사람들은 가겠죠. 그럼 시황은 그렇다 치면 SAP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SAP 코리아의 사례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AP는 3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플렉스 로케이션, 플렉스 타임, 플렉스 워크스페이스. 무슨 얘기냐면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업무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플렉스 로케이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천재가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독일에서 한 줄로 정리해서 왔습니다. 일단 디지털 노마드는 싫대요. SAP 코리아가 코리아에 있는 직원이 하와이에 가서 근무하면 안 된대요. 자, 그러면서 한 줄로 정리합니다. 긴급한 업무가 터졌을 때 사무실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라.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SAP 코리아 직원들은 서울이 근원지인데 제주도에서 근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왜요? 비행기 결항 가능성이 있어요. 배 타고 차 타고 오면 서울 도착 못합니다. 그럼 부산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독일 본사에서 내려온 플렉스 로케이션이라는 아주 클리어하지만 러프한 기준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동그란 원을 만들었어요. 동남아에서도 동그란 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코리아에서는 이게 이제 원칙이 있거든요. 플랫지트 플렉스라고 해서 너희의 자율성을 절대 침해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너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구상할 거야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뭐 전면 재택을 우리는 권장하지 않아. 하지만 원격 근무가 필요하다면 해. 무조건 사무실에서 근무해도 좋고 팀원끼리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날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가도 좋고 혹은 아주 자율 형태로 오고 싶을 때 와도 괜찮아. 이런 옵션들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플렉스 타임. 뭐 우리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뭐 스탠다드 형태는 9 to 6일 테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외국이랑 접촉이 많으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일했다가 다시 3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뭐 컴프레스드 워크라고 해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서 주 4일 근무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본인의 매니저와 이 근무 형태, 시간에 관련된 근무 형태에 대해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팀에도 다른 근무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직종별로 조금은 하드한 곳, 그리고 소프트한 곳,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는 아마 받으실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렉스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요, 약간 네가 만약에 원격 근무를 한다면 스타벅스 가지 마, 공용 오피스 가지 마. 왜냐면 오피스를 훨씬 더 일하기 좋게 만들어 줄게 해서 저희는 그 직원들이 100명이라면 회사에 자리가 100개가 없어요. 대신 회의는 2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를 그렇게 공용 공간을 더 넓히고 특별히 전화하는 공간, 혼자만 작업하는 공간, 디자인 싱킹하는 공간, 이렇게 되게 구분지어서 많은 공간들을 굉장히 특색 있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아마 직원들이 회사가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이, 그럼 파트너님, 원격 근무 관리, 성과 측정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디지털이 가진 장점, 그리고 그 디지털을 이용한 근무 형태 속에서 더 누릴 수 있는 성과 관리나 변화 관리 영역들을 두 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관리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재택근무하면 저런 보고서 되게 많이 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왜 쓰세요? 오늘 할 일, 뭐 내일 할 일, 맨날 결제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이거 보긴 하나요? 물어보면 아니, 재택근무하면 논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요, 저는 최선을 다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이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근데 SAP도 처음에 2020년 3월 달에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신뢰 문제가 나왔어요. 50대 남성층에서 만족도가 54.9%로 현격히 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리더십 문제인가 했는데 언택트 그냥 현실의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팀원들은요, 일하는 방식 90% 본인 일을 해요. 그리고 10%는 보고를 하는데 씁니다. 리더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고의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원격회의, 화상회의 해보셨지만 말이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시간이 짧아지고 결정의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리더들이 계속 기다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휴 시간에 다들 놀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로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선 메신저 초록불 확인을 하고
화상 캠을 켜고 근무하라는 것들이 신문에 났어요. 그쵸? 뭐,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앱 있어요. 그 오토 마우스라 그래서 마우스 막 흔들리게 해가지고 메신저 초록불 유지하는 그런 앱도 엄청 많이 깔리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게 게더타운 막 이런 메타버스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용이 됐냐면 출근 확인 목적으로 쓰였어요, 처음엔. 근데 아니, 메타버스 게더타운으로 출근을 했다 그거죠. 근데 그거 켜놓고 나는 다른 작업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에 접속만으로 판단됐던 건 얘 근무하고 있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메타버스가 이벤트에 활용되기 시작하죠. 근데 초기에 그 협업 툴의 문제점처럼 500명 넘어가면 방 폭파되고 뭐 다시 모집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1990년도에 싸이월드랑 되게 유사한 미니미들입니다. 30년 전에 있던 미니미를 다시 활용해서 UI로 가져가기엔 답답함을 금하지 못했어요. 덕분에 싸이월드가 다시 나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부장님한테 어떤 직원이 그러죠. 부장님, 저희도 메타버스 이런 거 도입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그러셨답니다. 메타버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출근버스나 타. 네. 이런 어이없는 농담이 난무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저 이 컴투버스라는 거 보고 되게 놀라긴 했어요. 그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로 꾸며놨는데 이제는 출근 확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 협업 소통 목적에 보다 근접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케줄 관리나 화상 회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쓰시고 계신 업무 협업 툴이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도 되시고 스케줄 관리, 일정 관리 그리고 보다 많은 협업 툴을 쓸 텐데 지금 당장 저 메타버스에 올리기에는 아마 되게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협업 툴에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 우리 핸드폰이 TV도 볼 수 있고 메신저도 할 수 있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협업 툴도요 한 방향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개발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제가 말하고 싶은 성과 영역으로 가보면 이거 먼데이 화면이에요. 누가 뭘 하는지, 어느 정도 됐는지, 듀데이트 언제인지 체크리스트 확인 가능하고 현재 공용 문서 툴로 현재 작업 중인 문서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하고 있는 너 출근했어라는 상황 말고요. 진짜 일과 관련된 성과를 좀 관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궁금하다면 365일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툴에 접속만 하면 하루에 100번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협업 툴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SAP 내부적으로는요, 아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던 리더십 층의 만족도 54.5%에서 90% 이상으로 확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 이거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직원을 좀 신뢰하고 그 다음 성과 관리로 넘어가기 위한 디지털 툴들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외국계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팀의 그 태스크 어떤 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 빠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휴가를 가시건 뭐 퇴사를 하시건 나머지 9명이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구조인데 외국계는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본인의 JD가 명확하게 잡혀 있고 KPI가 있기 때문에 뭐 원격 근무를 한다 해도 누구의 어떤 매니지먼트보다는 본인의 책임감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업 툴을 사용하면요, 그레이 에어리어 발견하기도 되게 쉽고요. 그리고 어떤 인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명확한 업무의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직무 관리가 좀 쉬워지는 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변화 관리 영역인데요. 이어지는 얘기예요. 요즘 SNS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하시는데 이게 되게 그 본인이 본인을 어필하는 개념이거든요.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런 SNS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업무들을 통합 툴에 올려놓고 협업 툴에 올려놔서 그저 한 사람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면 이제는 그 툴을 통해서 공유가 돼야 되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보고해? 아니요.
궁금하면요, 사장님, 요 우리 쓰는 협업 툴에 와가지고 좀 보세요. 하루 10번도 보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협업 툴의 공유의 범위라든가 정보의 뎁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일상은 협업으로, 어떤 공유로 이루어져야 협업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보고는 필요하지만, 일상은 공유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인데요. 해보셔야죠. 결국은 이런 비대면 상황 때 우리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되게 어려웠어.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해야 되는데 당장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서 얘기했던 그 우연성에서 기인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창출이 됐는데, 이젠 미팅 아니면 만나지 못하겠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면 상황으로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협업 툴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훨씬 딥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요건 그냥 연필을 제가 들고 왔는데, 원래는 이제 레너드 리드가 연필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협업 과정이 있는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다른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연필은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우리가 사용한 협업 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연필로 적은 많은 정보들을 서로 전달하고 받고 협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필 사용 안 하셨다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제는 이 연필의 다음 세대인 디지털 툴이 나왔습니다.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핸드폰 쓰고 계시잖아요. 디지털은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연필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한 그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하는 과정, 고민,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눠볼게요. 조직 구조라든가, 이제 권한 위임, 그리고 민첩한 조직 만들기, 뭐 수평적 조직,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이번에 50명짜리 인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연봉 테이블도 따로 없고요. 뭐 입사 시기나 전 직장의 연봉 수준에 맞춰서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틀어졌어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나는 3년째 대리인데 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저 친구는 입사하자마자 과장이냐? 뭐 막상 까보면 대리인분은 연봉이 더 높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더니 저한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급 다 없애고요, 수평적 문화를 도입하려고요. 뭐야? 약간 화장실 수리를 하는데 타일 안 뜯어내고 위에 덧방 치는 느낌 좀 받았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런 호칭 파괴하고 직급 파괴하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3번에 보이는 것 같이 단순한 제도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직급을 없애가지고 틀어진 연봉을 잡는다? 아니요. 연봉 테이블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죠. 지금 본질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저희도 수평적이고 뭐 삼성이나 네이버도 되게 많이 직급을 파괴하고 계시는데 레벨제를 도입한다고, 그 레벨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디테일한 연봉 테이블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수평적인데 다 파트너인데 직종별로 연봉 테이블이 있고요. 그 직종 하나에 들어가면 15단계로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모르죠. 하지만 이게 연봉이 틀어졌다고 해서 직급을 없애는 게 과연 방법일까? 조금 연봉 테이블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 또 하나는 되게 우리 HR은 잘 아는 얘기지만 조직 구조랑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SA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칭 파괴했고요. 밑에 있는 게 저희 순서였는데 자율좌석대, 임원 자리 없애고 절대평가,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이런 형식으로 어떤 문화를 계속 조금씩 아주 직원들이랑 천천히 한 스텝씩 바꿔간 거거든요. 한번 제가 볼게요. 사장님 한 분에 직원 4분이 계세요. 이거는 수직적 조직 구조일까요? 수평적 조직 구조일까요?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그쵸? 수직적 조직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아빠랑 아들 사이는 수직적 조직 구조인가요? 수평적 조직 구조인가요? 수직적 조직 구조.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그림이 수평적 조직 문화일까요? 수직적 조직 문화일까요? 모르죠. 사장님이 인자하고 너그럽고 직원 먼저 생각하면 수평적 조직 문화일 테고, 애들 얘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오늘 야근하라고 막 소리치고 있으면 수직적 조직 문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던 우리 집은 그 수평적인 문화였나요? 아니면 수직적인 문화였나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이제 문화에 대한 구분이 되시니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은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나요?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나요?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조직 구조. 엄마가 되게 강한 엄마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수직적 조직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사장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평적 조직 문화를 도입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처음부터 딜레마인데? 수직적 조직 구조 내에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갖고 가는 거? 아니요, 가능해요. 우리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가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가족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 가족을요 수평적 조직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부터 님이나 영어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에 님자를 붙이고 어머니를 마더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 호칭을 바뀐다고 과연 수평적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신다 싶으면 가족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가 좀 몸이 이제 허하셔서 말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 인자한 아버지가 분위기를 이끄신다던가, 혹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주체가 바뀌면서, 혹은 이제 시대가 이러니까 집안에서는 우리 담배 피우는 거 하지 말기로 하자,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바로 그 수평적 조직 문화로 가기 위한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김 부장님네 어제 저녁입니다. 김 부장님이 얘기해요. 여보, 이리 와봐. 연말 성과평가 좀 해볼게, 내가. 우리 집은 조직력이 꽤 괜찮은 것 같아. 당신 반찬도 맛있고 말이야. 애들도 잘 키우고 청소도 상태도 굉장히 좋아. 당신 인사평가 내가 줄게. B. 혹시 불만이 있으면 언제라도 나한테 얘기해. 피드백 좋으니까 내가 당신 그 B 준 거에 불만 있으면 얘기해. 자, 이거 뭐예요? 왜 어색하죠? 수평적 관계에서는 평가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평적 문화를 확산시킨대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가 절대평가를 바꿨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 평가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해오는 거고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서는 평가가 통하진 않는다. 그리고 김 부장님 또 하나 시도합니다. 딸! 내가 너 평가해 줄게 있잖아. 너 고1인데 중3 때 성적표 다 가져와봐. 아니, 이 고1 친구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럽고 한데, 김 부장 아빠가 중3 때 성적표 갖고 오래요. 그리고 그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중3 때 이랬어? 너 B. 내가 너 중3 때 잘했으니까 너 용돈 5만 원 올려줄게. 야, 이게 뭡니까? 그쵸? 평가가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코칭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대한 진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아빠가 그래요. 공부나 열심히 하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건 미래 성장에 대한 코칭과 365일 24시간의 피드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이런 형태를 가져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인플로이들은 일반적인 상대평가에서는 본인의 업적을 엄청 부각시켜요. 그게 의무였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작년에. 근데 이 형태의 평가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성장을 할 거야.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계획은 세우지만 매니저가 어떤 상황들을 지원해 줄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SAP톡의 가장 중요한 건 매니저의 코멘트입니다. 난 앞으로 널 어떻게 지원할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 뭘 했어요가 아니라 매니저가 뭘 지원할게. 이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코칭이고 SAP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졌고요. 과거 방식에 아직 사로잡힌 매니저들 있으세요? 저희도 도입한 지 4년, 5년째 돼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 그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그 리더가 최종 결정권자가 맞긴 해요. 뭐냐면 우리 사옥 이전하려는데 10명을 모았어요. 자, 사옥 이전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8명이 손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옮기고 싶어?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너는 왜 안 옮기고 싶어? 이런 이유 때문에 집 앞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수평적인 회사에서 수평적이라고 해서 결정까지 다수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리더는 최종 결정권자가 맞아요. 하지만 이 리더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수평적 문화고요. 그리고 요즘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합니다. 권한 위임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생겨나는데 그때 리더가 얼마나 팔로워십을 발휘해서 그들에 대해서 경청을 하느냐 굉장히 리더의 큰 자질이고요.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리더에게 올바른 조언들을, 어드바이스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는 바뀔 생각이 없어요. 그건 누구의 문제죠? HR 우리의 문제입니다. HR은 리더한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자, 그리고 또 제가 고민됐던 게 뭐냐면 조직문화 진단이에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업문화나 조직문화 담당자의 롤은 뭡니까? 아주 그냥 심플한 대답입니다. 요즘 조직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성세대들은 사회가 있으니까 회사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 회사 일이 좀 긴급한 상황이면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범위는 같은데요. 방향은 정반대죠.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도 존재하는 거지. 내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점점 MZ세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 많은 이런 이견들 때문에 여러분들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요즘 대퇴사 시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입사원들한테 왜 너 직장 생활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야? 물어보면 금전적 수입입니다. 10년 후 지난 간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는 뭡니까? 그랬더니 금전적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자아실현, 전문성은 쭉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얘기해보면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아실현이나 전문성 인정이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요즘 대퇴사 시대에 맞추어서 이직할 때 여러분들 뭐 많이 보세요? 연봉 올렸다는 소리가 제일 좋지 않나요? 스톡옵션으로 꼬시지 않나요? 네. 아무튼 얼마를 보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무엇을 보상하느냐, 어떻게 보상하느냐, 왜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 BHCI라는 직원의 행복이란 것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저희는 2009년부터 이 문항을 바꾸질 않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SAP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보시는 이 항목이 2009년부터 쭉 왔고요. 저희는 이 항목을 가지고 직원의 행복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 BHCI 점수는 1%포인트가 증가할 때마다 9천만에서 1억 유로의 파이낸스 이펙트를 발생시키는 비재무적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실제 저희 매출액, 원가 이런 것들과 이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포인트고요. 한국은 지금 82%포인트, 퍼센트를 달리고 있고, 많은 상승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한번 여쭤봤는데, 그 조직문화 담당자의 롤이 뭐냐고 여쭸잖아요. 조직문화 담당자가 멘탈이 제일 먼저 깨질 때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에 어린이날 무슨 행사 할 거야? 대운동장 빌려서 가족들 한번 다 초대해보지.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면 무슨 내가 레크레이션 강사야? 뭐 행사 담당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행사 담당자로 만드는 게 회사일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일까요?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 저는 영역을 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헬스 챔피언이라는 직책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40개국 중에 탑5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헬스에는 멘탈 헬스도 있고, 뭐 피지컬 헬스도 있고, 파이낸스 헬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직문화 행사를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조직문화 진단 지수가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직원이 행복하려면 직원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서포트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말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부부가 앞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요, 뒷문으로 사랑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너무 아재 같은 소리인가요?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여기 보시면 헬스 컬처, 헬스 리더십, 우린 요 정도 영역에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뭐 워크 엔바이런먼트, 그리고 뭐 스포츠 관련된 거, 아니면 긴급사항, 그리고 또 뭐 어떤 출장 갈 때 안전성, 팬데믹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총 18가지의 직원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트래킹을 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보상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직원들을 케어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고, 이런 관점에 바라보는 전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탑5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렇게 우리 회사는 팬데믹이 왔을 때도 난 문제 없어. 우리는 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 뭐 저희 그런 것도 있어요. 반려견이 아프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뭐 얼마 전 신문에서도 보긴 했지만 그거 2022년에 만든 거고요. 저희 보통 재택근무하면서 공간은 바뀌되 시간이나 나머지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간의 자유로움도 가져가면서 취업규칙에서 지각하고 조퇴도 삭제했어요. 안 좋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 동의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좀 보다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오늘 제목인 그런 프라이드를 높이고 다른 친구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의 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그 여러 서베이 뭐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였고요. 컬트릭스라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직원의 익스피리언스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들의 81%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추천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38%의 직원들만이 회사를 추천하죠. 그런데 같은 숫자와 같은 결과로 리더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다른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개선 요소들도 발굴을 하는데, 이것이 6개월입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3개월로 줄어들 거고요. 앞으로 매달 줄어들 거고요. 이제 나중엔 직원들 눈빛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조직 문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서베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던 건 1년에 한 번 하던 전략을 6개월로 쿼터로 줄이고, 한 달로 줄이고, 하루에 3번씩 테스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조직문화 영역도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문화 진단 나왔는데 여러분들 막 이번에 점수 엄청 떨어졌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조직문화 진단은요, 스냅샷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좋습니다. 단순한 스코어 비교나 막 너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팀도 다 떨어졌는데 뭐 이러면서 정신승리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조직은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수용성, 조직 수용성, 조직 뭐 용해도 이거 뭐 이노션의 송창용 팀장님께 들은 얘기지만 실제로 조직문화 진단에서 제일 좋은 경우는 등락폭이 적은 경우입니다. 우상향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조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점수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구조조정 해보세요. 확 떨어지죠? 갑자기 보너스 많이 줘보세요. 확 올라가죠? 아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스냅샷을 잘 보고 이면의 인사이트도 찾으시고요. 솔직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직원들의 안정감도 부여해 주시고 안정성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 이면에 나오는 인사이트로 액션 플랜 작성해 보시고 하면 아마 우리 직원들은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결국 이런 문화적 변화는 되게 느리게 변화는 하지만 모든 직원이 한 스텝씩 옮겨가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젠 리더 중심 문화에서 분명히 직원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는 중이고 이런 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 조직 문화, 기업 문화에 나의 포지션이 있다면 절대 전략에 시중을 드는 노예로 전락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더 넓은 영역에서 어쩌면 그냥 HR 아래에 있는 것조차도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장 지향 문화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올바른 조직 문화 담당자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방식을 이제 제가 간단히 몇 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예시는 가져왔는데 이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요즘 참여율 되게 걱정하시는데요. 99%의 송년회 필요 없습니다. 20%만 오더라도 직원 모두가 편안하게 송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송년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참여율보다 인식률 높여서 송년회 때 40명만 초대해서 오징어 게임 했습니다. 이걸로 카메라 세대로 퀴즈 문제 만들어가지고 송년회 때 온라인으로 다 접속해서 누가 1등 할 건지 어떤 게임에 베스트 우승자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는 집단으로 모으지 마세요. 개인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둘 적응하시면 더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100%가 최고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저도 디지털은 좋아하지만 전체 온라인 영역이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최적화 지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흥미 위주로 해서 뭐 점심시간 저희 제주도에 있는 밴드 뭐 힐링 콘서트를 하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원 중에 슈퍼스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라는 착각을 직원들한테 불러일으키셔야 됩니다. 저분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본인이 실제 하는 원격 근무를 카메라로 찍어서 하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요. 저게 잘하는 거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방식을 따라가게 되죠. 저절로.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과 관리에 집중하세요. 디지털 툴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유의 방식으로 협업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조직 문화 진단은 스냅샷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계속적인 설문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조직 소통의 원칙 제가 경험으로 느껴진 것들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더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전 직장이 또 조선소에 있어서 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 조선소에 저 큰 배를 만드는 게 과연 컨택트로 이루어졌을까요? 언택트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실제 용접이 저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임직원이 4만 명, 5만 명, 6만 명 되는데 어떻게 다 컨택트해서 저 배를 설계했겠어요? 언택트는 이미 우리한테 많이 다가와 있던 이미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HR분들이야 워케이션도 생각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고민하시고 원격 근무 어떻게 하지? 주 5일째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정답 없으니까요. 도전하세요. 해봐서 안 되면 없애면 되죠. 뭐. 어차피 세상은 근데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해야 되는데 과거 성공방정식 혹은 타성에 묻혀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걸 우리는 활동적 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변화는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게 인풋이 너무 많아서 다들 지금 약간 멍해진 상태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문화를 가족에 비유했던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서 네. 다들 아마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질문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사전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먼저 좀 소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전 질문을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전 질문 중에 되게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었냐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평적 직급 체계가 필수적일까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하지만 내부적으로 수직적인 직원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입사를 바탕으로 선후배 문화도 생기고요. 뭐 이런 질문들을 좀 주셨어요. 가장 사전 질문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중간에 이제 이 실제 직급 체계와 조직 구조와 문화의 관계를 좀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랩업하는 느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평적 직급 체계 필수적일까요? 필수적이지 않죠. 아까 이제 가족으로 예를 들면 가족에서 굳이 님자 붙여서 만들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셔도 좋은데, 수평적 직급 체계는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거 하나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수평적 직급을 없앴으면 호칭도 통일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임원실도 없애야 돼요. SAP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직급을 없애고 자율 착석제를 했더니 임원실 앞에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계속 상무님이라 그래요. 막 술자리에서 기분 좋으라고 상무님 막. 안 되겠어. 그때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임원실을 1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1개월마다 그 팀원들이 그 임원실 앞으로 이동을 못해요. 이사를. 팀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무님이랑 호칭이 없어졌어요. 근데 1개월마다 임원실이 옮겨지다 보니까 임원들이 내 짐을 놓을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너무 불만이 많은 터에 사장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도 그냥 나 임원실 없앨래. 사장실 없애고 그냥 나도 자율착석자 할래. 하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호칭은 이제 파트너로 통일이 됐는데 임원이랑 권위를 내려놓기 힘들었는데 마침 불편하던 많은 임원들이 저도 없애겠습니다. 라고 해서 임원실을 전체 회의실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평적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회사를 방문해 보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있고요. 맞아요. 임원마다 마시는 맞아요. 차도 달라. 맞아요. 회의가 펼쳐지면 막 각종 차들이 회의 테이블에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는 저 그것도 봤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의자에 목베개가 있는 의자가 있고요. 목받침 없는 데가 있죠. 그래갖고 저건 뭐예요? 차장 이상은 목받침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직급 이거 없애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러지 마시고요. 다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산업혁명 시대 정말 고리타분한 많은 제도들을 100년 동안 만들어 왔다는 거죠. 하나씩 없앨수록 여러분들은 영웅이 됩니다. 답변이 될까요? 이게 정말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되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을, 왜냐면 적게는 한 20년, 길게는 사실 한 30-40년을 수직적인 구조에서 내 위치를 찾는 것을 익숙하게 살아온 삶이잖아요. 왜 놀이터 가보면 5살짜리랑 6살짜리는 너 몇 살이야? 큰 차이죠. 호칭정리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빠인지 친구인지 또 호칭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 수직적인 구조가 일상에서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거에 약간 허들을 느끼시는 부분이 사실은 좀 고민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뭔가 하나씩 하면서 바꾸는 것,
관련해서 아마 이런 고민들이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사전 질문이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구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긴 한데 네, 결국에는 맞아요. 이게 문화에 대한 질문으로 맞아요, 좀 연결되는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꿔보면 수직 구조에서 수평적 문화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이런 변화들을 할 때 뭐 불신으로 만들어진 저항 세력이라던가 하던 게 그냥 편한데 나 좀 놔두지 왜 자꾸 바꾸려고 해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게 이제 리더들이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거. 그쵸. 이게 진짜 리더의 서포트, 부족한 서포트인데 수직적인 집안이 한 번에 바뀐다? 아니요. 큰 충격이 한번 와야 됩니다. 큰 충격이 한번 와야 되고 구성원들이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 것. 언뜻 보기에는 딜레마 같지만 중장기적인 시도는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그래요. 조직 문화 깨주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쵸. 깨지는 거 한순간이죠. 한순간. 만드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질문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개선에 관심이 없는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조직 문화 변화 지향 목표는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웨비나가 다 실무자분들이세요. 네네. 임원분들이 아니시고 정말 현업에서 HR을 아마 오늘 다 오전에 월급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임원 특히 대표님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 또 거의 붙어서 있는 사전 질문인데 반대로 이제 대표님의 의지는 강하더라도 직원들의 관심이 없는 경우 이걸 먼저 시도해보거나 어떻게 접근해볼 수 있을까? 이게 충돌하는 질문인데 같은 그렇죠. 고민들이 조직에 따라서는 좀 상지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바꾸기 힘든 조직에 내가 있어요. 꼭 거기서 그걸 나를 갈아 넣어가면서 바꿔야 될까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중이 네. 그 저를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디 가서든 똑같이 만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막 이런 질문 같아요. 집안에 호랑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수평적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나요? 뭐 첫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조언을 해서 바뀔 리더인가를 먼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아니 안 바뀔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리더는 실제로는요 많은 조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파격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야 이상한 애잖아. 너 우리 회사랑 결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 그래? 뭐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럴 때 데이터를 내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 사실 어떤 회사든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폭언하는 매니저가 많은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잦은 야근이 문제인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리더십 뭐 상하관계 그런 문제 발굴에 좀 집중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시고 우리 보세요. 요즘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마스크는 실내에 들어간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저는 요즘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제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서 벗고 있다가 경비실을 지나면서 마스크를 다 착용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뭐라 그러진 않지만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그쵸.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직원들이 그렇게 느낌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뭐 반대 얘기는 뭐 사실 네. 그 반대도 얘기가 있네요. 직원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 이건 오히려 쉽습니다. 각 부분의 헤드들을 희생양으로 쓰세요. 그래서 각 부분의 헤드들을 본보기를 사용하고 캠페인 기간이나 횟수를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 요즘 저성과자들 10%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화는요 그 10%를 조정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20%, 60%, 20%라면 중도의 60%를 앞쪽으로
몇 퍼센트까지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조직 문화라는 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이제 대표님이건 경영진이건 얼마나 전략적으로 10번을 찍어 넘어뜨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약간 우리 대표님 될까? 막 이런 생각하시다가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SAP, HR에 TO이냐? 뭐 이런 거 올라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으로도 되게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현장 질문도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 마인드 변화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저희 시작하기 전부터 주셨어요. 네. 마인드 변화를 팔로우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인데요. 뭐 이제 예를 드신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로열티 혹은 그 자발적 어떤 몰입이나 업무 의향 같은 부분들이 자발적인 연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인드 변화 여기서 이제 일에 대한 몰입도 이런 거. 네, 그런 것이 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그걸 이게 변했다. 우리 조직이 이런 부분이 변했다. 이걸 어떤 지표로 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표 자체는 조직문화 진단에 뭐 우리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20년 동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우리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그 네네. 등락폭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그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조직문화 담당자의 핵심은 뭐냐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답변들을 본인들이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모든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행복이 다 다르거든요. 나는 사람들을 많이 대면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혼자 있어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뭐 MBTI E, I 완벽히 다르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그냥 단지 페르소나를 잡아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면 좋아 하고 정책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마인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 현장 질문 두 번째 질문이요. 이제 아까 앞에 보여주셨던 SAP가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한국 및 중국, 홍콩 등 아시아권 이커머스 사이트 물류 시스템에 적용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해당 규모, 그러니까 이제 한 특정 국가를 벗어나는 대륙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이런 규모에서도 좀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잠깐 보여주셨던 SAP의 고객사 중에도 이렇게 좀 대륙을 네. 넘나드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글로벌 탑 2000위 가운데 뭐 70% 이상이 SAP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뭐 지금 걸 제가 그냥 좀 다른 걸로 하자면 SAP 본사가 가지고 있는 결이 있어요. 모든 회사는 핵심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코리아까지도 지금 잘 전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뭐 코리아에서 이런 방식을 한다는 것 자체, 뭐 어떤 기업 문화적인 변화, 혹은 뭐 이게 기업 문화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들 베스트 프랙티스는 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저 같은 그 롤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칭찬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제가 혹시 저희 영업이 필요하시면 영업을 한번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보여주셨던 시스템이 뭔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글로벌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하죠. 느낌이니까 네, 좀 적용 사례를 문의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원격 근무 관련해서 저로 지금 이제 KT님이 주신 현장 질문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직종별로 원격 근무 가능 범위를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한 직종에 대해 적용했을 때 적용받지 못한 직원들이 느끼는 뭐 예를 들면 불평등? 이것을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조율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원격 근무가 개인에게는 특히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혜택.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직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냉정하게 말하면 그 직무를 고르는 것도 본인이고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본인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SAP 내부에도 저렇게 혹시 직종별로 좀 차이가 나는 직무들이 있나요? 있어요. 텃밭이 좋다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네. 돈 벌 수 있는 텃밭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외과 의사한테 원격 근무해 이렇게 얘기하면 내과 의사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부서 간의 이동이나 이런 걸 노려볼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이 같은 재무라고 해도 회사별로 회사별로 다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게 다른 차이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2차 접종을 안 한 사람은 계속 재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랬는데 2차 접종을 미리 한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쟤는 재택근무하고 나는 주사 맞았는데 아팠는데 나와서 근무하게. SAP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어요. 2차까지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박아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시일이 지나서 나는 내 신념에 따라서 2차 접종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출입을 못해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우리는 SAP는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불만이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원한다면 해. 근데 어떠한 범위에서 할 수 있을지 이게 네가 형평성이 있는 요구인지 그리고 형평성의 차이는 기준에 따라 바뀌는 맞아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실 지금 저런 고민을 하는 케이스의 경우가 직종별로 원격 근무가 다른데 하지 않았을 때 불평등이 있긴 사실 저런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회사 분위기를 봤을 때 회사 자체적으로 직무 간의 차이 없이 제도나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에 따라서 뭐 페이밴드가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직무냐에 따라서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외과 의사가 내가 서전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원격 근무하고 싶어서 내과 의사가 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서전인데 이럴 수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직무 특성이 반영된 어떤 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저거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고 나는 원격 근무를 하지 않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걸 좀 획일을 하려는 경향들이 한동안 맞아요, 있었어서 저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직무 간의 특성이 부각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저런 고민들을 HR이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직종별로요 매니저들 모아놓고 몇 %가 재택이나 원격을 할 수 있는지 매니저를 통해서 그 퍼센트를 좀 잡아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전사에 공지해도 그 충분한 설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질문이 되게 그 다음 현장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실 때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업의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개인의 커리어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였어요. 성과 관리 그리고 기업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개인의 커리어 관리. 아마 아까 그 조직 문화 성과 관리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이제 그 절대 평가를 하는 뭐 이런 어쨌든 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개인의 커리어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분이 인사의 커리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정확하진 않으니까 근데 문득 그건 궁금하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SAP 직원들은 자신의 커리어나 성장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부분 회사가 어떻게 지원하나요? 문득 궁금하네요. 그런 거요? 네. 성장 관리 저희 카탈리스트라고 해서
뭐 스타들이 좀 있어요. 성장시키고 싶은 스타들을 발굴하고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타 기업에서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어떤 직원들의 성장에 기업 문화가 관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성장보다는 직원들의 신선도? 신선도? 직원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신선함을 유지시켜주는 왜냐면 SAP는 막 올라가는 성장세라기보다는 이제는 좋은 문화를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더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신선하게 유지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한다던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저 정말 단골 질문입니다. 원격 근무 시에 조직과의 단절성을 극복하는 방법. 이게 이제 사실은 저게 어떤 조직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원격 근무를 하면 사실은 이제 구성원들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회사와 조직이 좀 물리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단절성 혹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단절성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런 것들이 원격 근무를 도입하면서 혹시 뭔가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보통 저희가 처음에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했을 때 처음 나오는 건 네트워크나 장비의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평소에 원격이나 재택할 때는 안 그랬는데 다 같이 막 집에 있다 보니까 일이 자꾸 늘어져. 방해받는 방해 요소들이 생기면서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개인에 대한 우울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우리 어디에 실리콘밸리 이쪽에선 오늘 기사 나왔던데 그 조용한 퇴사? 이래가지고 그런 우울증이나 혼자 된 그 괴리감을 떠나서 좀 번아웃된 본인을 돌아보는 퇴사들이 되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단절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 동료들을 임의로라도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화통화라도 좀 하시고 실제로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일주일에 규정된 시간의 미팅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미팅과 성과에 대한 보고라기보다는 공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단절성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원격 근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도입되고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는 환경에서 매니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대면 근무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고 많은 수준의 원어원 미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원어원을 하기에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구조가 원격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서 결국에는 원격 근무로라도 접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접점을 늘리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다 실무자분들이라 저런 질문 주세요. 오늘 너무 되게 인사이트풀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데 교육과정이나 플랫폼이 있냐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조직문화는 조직문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있나요 저거? 조직문화 정말 사바사케바키에 부바부 막 다 갖다 붙여도 틀린 말이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저건 진짜 케이스 스터디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종종 국내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해외까지 넓혀보면 종종 또 약간 신선한 페이퍼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찾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문이 굉장히 현장 질문을 정말 많은 편인데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명분 없이 수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명분 없이 수직적으로? 명분 없이 수평적으로라는 뜻일까요? 저거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아님. 네.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회의할 때 화기애애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SAP는 화기애애 하십니까? 회의할 때요? 네.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펀이 기본이 되죠. 근데 아무래도 업무적인 회의에서 뭐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거고
뭐 어느 회사나 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는 의견은 진짜 자유롭게 나눠요. 그런 문화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요즘에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도 네. 있는데 그 조직 자체가 수용성이 높은 조직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바꾸려고 할 때 이 조직이 과연 수용성이 얼마나 높은 조직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가구 회사라고 한번 해보죠. 한 가구를 계속 만드는 회사예요. 이 가구 만드는 회사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나이가 많은 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인들을 앞에 두고 이 조직원들을 두고 내가 굳이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거나 MZ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입하려고 한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은 틀린 거죠. 오히려 도제식 문화라든가 직접적인 네네네.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조직이라 네. 본인 조직의 수용성을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첫걸음이니까. 그 회의 이야기가 일단 나왔는데 제가 전에 다른 회사에서 들은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경직되는 이유는 이게 그게 결국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회사 중에 되게 재밌는 방법을 썼던 회사가 회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5분간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모든 회의 참석자가 한 바퀴 돈대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야채로 태어난다면 태어나고 싶은 야채는? 이라든지 최근에 본 꽃 중에 가장 이뻤던 꽃은 같은 그냥 되게 툭툭 던질 수 있는 이 사람의 그냥 약간 입을 틀 수 있는 네.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을 재밌네요. 5분 탁 돌리고 나면은 약간 이 분위기의 경직성이 조금 해소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들도 한번 뭐든지 도입해보면 좋으니까요. 진아님이 추가 설명 주셨는데 지지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명분이나 설명 없이 탑다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죠. 괜찮을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 가고 싶은데 네. 수직적인 탑다운으로 만들어갈 수 그냥 있냐? 무슨 설명이나 명분 뭐 이런 조직 설득 없이 그냥 탑다운으로 이렇게 만드는 제일 좋은 거예요. 딱 그 왜냐면 의미 같아요. 네. 리더십에 서포트가 있다는 건 그쵸. 뭐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천지개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조직 문화의 패러다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면 이 레벨에서의 이동은 리더의 변화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군대식 문화에서 가족적인 그 어떤 문화로 가기 위해서 뭐 2.5단계, 2.6단계 여기까지는 실무자선에서 가능해요. 근데 리더가 움직이면 2단계에서 3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건 정말 좋은 방법. 리더를 움직여라. 리더가 안 움직이면 리더를 바꿔라.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4분 남았는데요. 제가 사전 질문 중에 네. 진짜 어떤 주제와 상관없이 나오는 단골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MZ세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MZ세대를 기업에 맞출 수 있는 방법 아니면 MZ세대와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소통하는 방법. 결국엔 이 MZ세대 사실 MZ세대 엄청 폭이 넓긴 한데 어쨌든 좀 요즘에 세대 갈등이 거의 모든 회사에서는 산업과 상관없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요. MZ세대에 대한 질문은 뭐 주제와 상관없이 단골 질문이에요. MZ세대에 대한.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일화는 있어요. 요번에 우리 부장님이랑 혹시 같이 식사 자리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드실래요? 했더니 아니 왜 불편해 죽겠는데 부장님이랑 자꾸 밥을 먹으라 그러세요? 저희들끼리만 가만히 이렇게 행복하게 있으면 네. 저희 일도 열심히 할 거고 하는데 자꾸 왜 부장님이랑 밥을 먹으라고 하세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 대화입니까? 저 이게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차라리 그러면 이런 얘기를 공론화 시켜보자 해서 신입사원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5명한테 인형탈을 씌워서 목소리 변조를 해서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를 드릴 테니까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니지먼트가 어마어마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 첫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카카오톡으로 업무 긴급한 업무라 메신저 다 꺼져 있길래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인형탈 중에 사자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부장님은 사장님이 카톡 보내면 마음 편하세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똑같은 상황을 너도 느껴보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칭찬 고참이에요. 이제 부장님쯤 됐어요. 나는 칭찬은 되게 잘할 수 있대. 칭찬을 하라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혼내야 되는 상황에 혼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MZ 세대가 워낙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해서 칭찬하지만 혼내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형탈이 또 대답을 합니다.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혼나는 거에 대해서 괴념치 않습니다. 저희 오히려 그렇게 혼내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세요. 저희는 칭찬보다 저희 한창 배워야 되는 시기 때문에 많이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장님 약간 감동? 나 해도 되나? 그런 생각? 네, 그래서 MZ와의 소통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회사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봐 익명으로 받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죠. 어차피 사실은. 뭐 앱에 다 나오는데 네, 뭐 네. 아니 그런 것들을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HR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 MZ세대 사실은 이렇게 인형탈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적용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요 웨비나 단톡방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저 되게 재밌었던 게 요즘에 이제 리버스 멘토링 하는 곳들 있대요. 그래서 90년대생이나 신입사원 1, 2년 차가 임원이나 부장님을 역으로 멘토링하는 리버스 멘토링도 많이 하는데 의외로 해본 조직들은 되게 반응이 좋고 저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막 좀 좋아요. 물어보기 힘든 것들 내가 우리 팀에 있는 주니어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멘토링을 받아가지고 조언을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리버스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세대 갈등을 고민하는 조직에서는 정말 베타 테스트로 도입해보기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케이스를 많이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직 문화는 살아있어요. 생명체입니다. 스타디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온갖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최고의 교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저희가 우선 파트너님의 1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달려주셔서 그런지 정말 Q&A가 후루룩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벌써 저희가 늘 마감하는 시간인 5시 30분을 벌써 1분을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빠르게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프라이드를 높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고 누가 들어도 가고 싶은 회사처럼 느껴지는 정말 SAP 코리아라는 회사의 조직 문화를 잘 설명해 주셔서 파트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바로 도입해 보면 재밌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이 주시고 현장 질문도 많이 주셔서 제가 좀 최대한 약간 속도감 있게 소화하려고 노력했는데 궁금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또 남겨주시면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9월은 이제 사내문화, 조직문화 이런 쪽 했는데 9월 조금 주제 바뀌어서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스케일업을 주제로 합니다. 조직이 갑자기 스케일업 됐을 때 HR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딜리버리 할 건지 그리고 스케일업 됐을 때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건지 같은 부분을 정말 어쩌다 보니 스케일업만 경험하시는 HR 매니저분을 모시고 그 사례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9월 주제는 스케일업이니까요. 채용 때문에 바쁘시겠으나 9월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플래니 8월 두 번째 웨비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9월에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